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반지하 집에서 겪었던 나의 소름 끼치는 괴담. 2003년쯤 저희 가족은 반지하에서 살았고 그곳에서 저,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위층에는 주인집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두 분이 사셨습니다. 그러던 여름의 어느 날 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맞벌이 때문에 일하러 가셨었고 집에는 저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 집 창문은 하나밖에 없었고 그 창문은 방충망만 그대로 놔두고 열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집에 혼자서 그림 그리며 놀았을 때 여기서 잠깐 그 당시 어렸을 때 저한테는 어떤 특정한 징크스 혹은 버릇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집에 혼자 있을 때마다 외롭거나 무서울 때면 부모님이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거기서 바로 일어서서 엄마 또는 아빠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는 습관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당시 어렸을 때 저는 아마 내가 엄마나 아빠를 크게 부르면 분명히 몇 분 뒤 오실 거야라는 믿음으로 그런 행동을 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때도 여느 때와 같이 저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 부모님을 크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제가 부모님을 첫 번째로 불렀을 때 아빠, 그리고 두 번째로 불렀을 때 엄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아빠,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부르는 순간 갑자기 바로 제 오른쪽 맞은편에 열려있던 창문에서 어떤 여자가 비명과 화가 섞인 목소리로 왜? 이렇게 엄청난 그성으로 저한테 고함을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발광을 떠는 와중에 얼굴은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그 순간 저는 너무 무서웠고 동시에 공포와 충격에 질리면서 바로 이불 속으로 들어갔고 나중에 저희 부모님께서 돌아오시고 난 뒤 그때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그러셨냐고 말씀드렸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때 엄마랑 아빠는 일하느라 거리도 멀기 때문에 집에 왔다 간 적도 없었는데 라며 그 시간에 집에 왔다 간 적도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크게 충격을 먹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저희 집 창문 밖에서 화가 섞인 그 성 또는 그런 비명을 질렀던 그 여자는 누군지도 미스터리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사유. 내 이름은 수잔. 가족과 함께 즐거운 유년기를 보내던 나는 어느 날 알 수 없는 남자에게 납치되었다.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이 남자는 날 보며 흡족한 미소를 보였고 내 몸을 더듬었다. 반항하려 했지만 그의 완력은 나보다 더 강했고 강압적으로 나를 눕힌 후 내 가슴을 만졌다. 내가 할 수 있는 반항이라곤 겨우 손톱으로 그의 얼굴에 상처를 내는 정도에 불과했다. 제길 얼굴을 핥히웠잖아. 망할 개짓. 이뻐해 주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 화가 난 그는 나의 배를 발로 걷어찼고 나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다. 어디 도망칠 생각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 그는 방문을 닫고 나갔고 문은 굳게 잠겨 도무지 열리지 않았다. 살려달라고 문을 열어달라고 수십 번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건 공허한 고요뿐이었다. 다음날 돌아온 그 남자는 나를 어떤 방으로 데려갔다. 한눈에 보기에도 수술실임을 알 수 있었고 그는 내게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마취는 했으니까 많이 아프진 않을 거야. 이게 다 내가 날 핥히어서 그래. 너 때문이니까 참아봐. 그는 마취제 때문에 힘없이 늘어진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갔고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들어와 무표정한 얼굴로 메스로 내 손톱을 하나씩 뽑아냈다. 손톱이 빠질 때마다 마치 신경을 끊는 듯 몸 전체로 전해져 오는 고통에 난 천천히 정신을 잃어갔다.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난 그가 처음 날 가두었던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있었다. 주변이 조용한 걸로 보아 그가 주변에 없는 듯했고 난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러댔다. 하지만 더 없는 고요함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고 난 그가 가져간 것이 내 손톱만이 아니란 걸 알았다. 목이 아파왔다. 그는 내가 누군가의 도움도 받지 못하도록 내 성대를 제거한 것이다. 난 벽을 두들기며 나조차 들을 수 없는 비명을 지르며 미쳐가고 있다. 내 이름은 제. 여자친구도 없고 결혼도 못한 40대 중반의 독신남이다. 가끔 성욕이 생길 때면 돈을 주고 해결하지만 외로움만큼은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던 중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그녀는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수잔. 오 나의 수잔. 난 그 요망한 계집을 몰래 내 집으로 데려왔다.
내 집엔 잠금 장치가 잘 되어 있고 창문도 없는 방이 하나 있어서 그 계집이 아무리 소리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도망칠 수 없을 것 같았다. 귀여우면서도 위험한 계집. 그녀는 내 안에 자리 잡은 심연의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나만의 애완동물이 될 것이다. 난 그녀를 쓰다듬고 어루만졌다. 젠장. 비록 느닷없이 내 얼굴을 핥히는 바람에 상처가 나긴 했지만 뭐 그 정도는 괜찮다. 우리가 앞으로 함께 살아나가려면 이 정도 트러블이야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게 상처를 남긴 그 손톱은 잘라. 아니 없애버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손톱을 뽑고 외과적인 수술로 성대를 제거했다. 그녀는 이제 소리치지도 못하고 나를 핥히지도 못한다. 힘은 내가 훨씬 세니까 그 외의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영원히 함께일 테고 행복할 것이다. 최소한 그녀가 죽기 전까지는. 이곳에 갇힌 지 벌써 10일째. 그는 최소한의 음식과 물만을 제공한다. 목소리는 여전히 나오지 않고 손톱이 빠져나간 자리는 아직도 욱신거린다. 누구도 날 찾아오지 않을 것이고 난 이 미친놈의 놀이개에 불과하다. 탈출은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기회가 왔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 집에 누군가 찾아오는 듯했다. 그는 급하게 나를 숨기고 내게 입히려고 사온 옷이나 물건들을 서둘러 치워댔다. 하지만 난 이게 어쩌면 내게 찾아온 최후의 기회일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어떻게든 나의 존재를 알려야 한다. 문은 굳게 닫혔지만 나의 귀는 누군가 찾아왔다는 것을 알아냈다. 살기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난 내 모든 힘을 모아 잠겨진 문을 두들겼다. 모처럼 어머니가 오시기로 했다. 어머니에게 나의 그녀를 보여드릴 생각은 없다. 아마 이해 못하실 테니까. 난 내가 그녀를 위해 산 옷가지들과 물건을 방 한 구석에 숨기고 문을 닫아버렸다. 어차피 성대를 제거했고 물건조차 보이지 않으면 어머니가 와 계신 한두 시간 정도는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갈 것이다. 잭 청소 좀 하고 살 거라. 이게 사람 사는 집이니 동물이지. 아 네. 결혼은? 도대체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전 결혼엔 관심 없어요. 좀 평범하게 살 수 없니? 제가 사는 방식이 뭐 어때서요? 그 순간이었다. 그녀가 방문을 두드려대는 소리가 들렸다. 저게 무슨 소리니? 엄마는 몰라도 돼요. 잠깐만 보자.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어머니는 잠긴 문을 열었고 당혹스러운 목소리로 내게 소리쳤다. 넌 천식이 있어서 애완동물은 키우지 말라고 했잖아. 이게 무슨 짓이니? 당장 내다 버려. 엄마. 난 수잔. 결국 난 자유를 얻었다. 날카로운 손톱도 없고 목소리도 잃었지만 이제 난 자유다. 나는 나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다. 누군가의 보살핌 따윈 필요 없다. 세 번째 이야기. 인간의 시간. 인간이 시간을 생각한 건 언제부터였을까? 그건 아마도 시간이 중요해서가 아닐까 싶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주변 환경이 변하는 이유에서 인간은 시간이라는 존재를 자각하고 시간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이 시간이라는 존재 덕분에 인간은 행복을 느끼게 되고 슬픔을 느끼게 된다. 나는 지금 이 시간이라는 존재 덕분에 슬픔을 느끼게 되었다. 내가 가진 시간은 1개월이 전부이다. 이 세상은 1개월이 지나도 영원할 것처럼 흘러가겠지만 나에게 있어서 시간은 단 1개월이 전부이다. 나는 이제 내게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처음에는 실감이 안 났다. 아니 처음에는 절박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남들과 마찬가지로 내가 가진 시간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한 초조함을 느끼고 있다. 주변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내게 남은 것은 1개월의 시간과 절망감, 그리고 슬픔이 남게 되었다. 평소 하고 싶었던 운동이나 여행 등등을 생각해 보았다.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는 게 나한테 있어서 지금 이 촉박한 시간과의 싸움을 해결하는 유일한 열쇠가 아닌가 싶었기 때문이다. 하나 둘 내게 남은 버킷리스트를 채워 갈 때쯤 나는 생각하게 되었다. 이렇게 한들 저렇게 한들 결국 모두 사라지게 될 부질없음이란 걸 말이다. 처음 내 버킷리스트는 여행이었다. 약 보름간의 전국 일주는 시간을 생각할 겨를 없이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다. 버스를 타고 다니며 멋진 풍경을 보며 웃었고 현지인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웃었다. 제주도로 넘어갔을 때 낚시하면서 얻은 좋은 기분.
난생 처음 카지노에 들어가 어리바리하게 베팅을 했던 정선의 카지노. 폐가로 유명한 곤지암까지. 여행의 테마는 없었다. 그저 유명한 곳을 즐기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내 마지막 유흥은 끝이 나버리고 말았다. 그 끝엔 약간의 희열과 공허함만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렇게 우울한 것이 어떤 것인가. 내가 이토록 바라왔던 여행이 나에게 준 것은 내일을 준비하기 위한 보충제가 아닌 공허함이 전부였다. 나는 다시 한번 슬픔을 느끼며 절망에 빠지게 되었다. 내게 남은 시간은 보름 남짓. 눈을 깜빡이는 것조차 신기하고 안타까울 뿐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나와 입에 담배를 물고 뿜어내는 담배 연기가 역겨웠다. 이제 며칠이 지나면 담배값이 2,000원이 오르는데도 나는 내일을 준비할 수 없었다. 공허하고 슬펐다. 시간이 점점 나를 기어오고 나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에게 시간은 많지 않다. 하자. 뭐든 하자. 그렇지 않으면 내 남은 소중한 시간은 저 멀리 남들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공간 속으로 사라져버릴 테니까. 나는 잠자는 시간조차 아까웠다. 매일 일어나는 아침이 소중하고 절박했다. 매일 아침 알람이 내 머릿속을 때려댈 땐 평소 나는 이불 속에서 사경을 헤맸겠지만 이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었다. 정신은 또렷했고 맑아졌으며 잠깐의 행복한 공허함이 찾아들어갈 때쯤 다시 한번 나는 내 발등에 불똥이 떨어지는 것 같은 불안함과 초조함을 느꼈다. 서둘러 아침밥을 챙겨 먹었다. 확실히 불안해서인지 밥이 맛있지 않았다. 속이 메스껍고 체한 듯 얼굴은 하얗게 떠버렸다. 집에서는 내가 왜 이러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나는 나 혼자 이 사실을 인지했고 이 사실을 언제 말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었다. 하지만 말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집안의 분위기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서였다. 아무 일 없었던 듯 집을 나섰다. 차가운 12월의 공기를 온몸으로 마시고 내뱉었다. 너무 추워서 나는 갈 곳을 정하기로 했다. 마을 도서관으로 향한 나는 내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노트북을 꺼낸 가방에서 이어폰을 꺼낸 후 노트북에 연결했다. 그리고 공부를 하기 위해 책과 동영상 강의를 틀었다. 갑자기 어이가 없으면서 웃음이 나왔다. 눈물도 났다. 나는 내 발등에 떨어진 불똥이 이젠 사그라드는 것과 같은 것을 느꼈다. 내게 남은 시간은 열흘. 이제 아무런 감각이 남지 않았다. 평소 같은 생활을 했고 더 이상 나는 내 버킷리스트를 채우려 하지도 않았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 시간이라는 존재 앞에 내 삶, 내 인생, 내 욕심, 내 가족은 정말 보잘것없는 가치가 되어버렸다. 시한부의 처지가 된 일의 친구들에게 연락이 와도 모조리 무시했었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잊고 있었다. 인생 참 별거 없더라. 내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이토록 단순하고 잔인한 줄 나는 몰랐었다. 내가 죽게 된다면 모두 나를 잠시나마 생각해 주겠지. 그리고 잊을 것이다. 내 마지막은 마치 극장에서 영화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간 자리에 나 홀로 앉아있게 되는 것과 같았다. 외로웠다. 공허함이 다시 나를 오염했다. 점잖은 목소리로 의사가 말을 한다. 가족분들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식은 남아있으니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의사가 병실을 나갔다. 얘야, 엄마가 미안해. 사랑한다. 눈이 보이지 않는다. 기력이 없어서 눈조차 뜰 수 없게 된 것 같았다. 내 몸은 퉁퉁 부어서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뭔가 내 팔등을 스치는 것이 느껴지는 게 아마 어머니의 손 같았다. 정말이지 내 인생은 남은 것이 하나 없었다. 뭔가 하고 싶은 것도 못했고 즐기지도 못했으며 사랑하지도 못했었다. 뭔가 진득하니 하는 성격도 아니고 사교성도 좋지 않아 사람들과 많이 대화하면서 살지도 못했었다. 문득 망상에 가까운 삶을 생각해 볼 때 그 삶 속에 나는 왕이 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나를 필요한 사람으로 생각해 주었었다. 나는 그 속에서 꼭 필요한 존재였고 나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행복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 망상은 사라지게 되고 나 또한 그 행복했던 존재에서 없어지고 말았다. 꺼져가는 내 목숨을 붙잡아둔 호흡기마저 이제는 어쩔 도리가 없었던지 나는 내 숨이 가빠지는 것을 느꼈다. 모든 힘을 숨을 쉬는데 이용하고 있었다. 내 숨소리가 점점 더 가빠질 때마다 어머니의 울음소리도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그리고 숨소리가 서서히 멈춰갔다. 더 이상 나는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다.
내 망막 위로 뿌옇게 보이던 빛 또한 사라지게 되었다. 모든 것이 정지하고 있었다. 내 삶과 내 육신, 내 인생 모두 안녕. 그 끝나가는 삶은 끝에서 갑자기 나는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되뇌었다. 살고 싶다. 할 수 있다. 살고 싶다. 할 수 있다. 1월 21일 02시 사망하셨습니다. 살고 싶다. 그리고 끊을 수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레스토랑 실화괴담. 시간이 꽤나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잊히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당시의 나를 패닉 상태에까지 이르게 했던 일이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제대한 후 부푼 꿈을 안고 레스토랑을 창업했었습니다. 지금은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이 많지만 예전에는 차 한 잔 마시러 레스토랑을 가곤 했었습니다. 물론 식사도 가능했고요. 가게를 인수한 후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기업 날짜를 맞추느라 야간 작업까지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곳, 저곳에서 부적이 30여 개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곳에서도 부적이 나왔습니다. 조금은 찜찜했지만 그냥 넘겼습니다. 개업을 3일 남긴 저녁, 그늘도 역시 야간 인테리어 공사 작업을 하던 중 시간이 너무 늦어 일하시는 분들께 너무 죄송해서 야식과 술을 준비해서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와서는 화장실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저만 본 게 아니고 일하시는 한 분과 같이 봤습니다. 저는 아직 오픈 전이라 손님이 화장실에서 나오시면 정중히 오픈 전이라 3일 후에 오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화장실 쪽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손님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남자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혹시 안에 사람 계세요라고 말한 후 화장실을 샅샅이 보았지만 손님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혹시 안에 사람 계세요라고 말한 후 화장실을 살펴보았지만 역시 손님이 없었습니다. 저는 혼잣말로 내가 요즘 피곤해서 헛것을 봤나라고 생각했지만 저만 본 것이 아니고 인테리어 일하시던 분과 함께 봤기에 이상 야릇한 기분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저를 패닉에 빠뜨리는 사건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당시에는 조금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개업을 하루 남겨두고 마지막 점검 준비에 바쁘던 중 직원들 간식을 사러 가기 옆 슈퍼를 갔었습니다. 슈퍼 사장님이 저에게 이것저것을 물어보시고 난 후 저에게 부탁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부탁의 내용은 오픈하는 날 가게 문 앞에다가 술을 뿌리고 떡을 갖다 놓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라서 그런 미신적인 것은 안 한다고 하니 꼭 하라고 당부하시길래 순간적으로 제 가게에 무슨 문제가 있고 이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슈퍼 사장님께 저 가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슈퍼 사장님이 제가 알면 기분 나빠할 것이라며 이야기를 안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며칠 전에 이상한 것을 봤습니다라며 말씀을 드렸더니 그제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전에 운영했던 레스토랑 사장이 가게 주방에서 일을 할 때 자꾸 옷을 잡아당겨서 뒤를 쳐다보면 아무도 없고 또 일을 하면 누군가가 뒤에서 옷을 잡아당겨서 쳐다보면 아무도 없고 이런 일이 매번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잡아당겨서 무심코 뒤를 쳐다보았는데 바로 뒤에 귀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사장은 그 자리에서 기절했고 얼마 후에 직원들이 발견해서 앰뷸런스 뜨고 동네가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제야 가게에 부적이 왜 많았는지 이해가 되면서도 찜찜은 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TV에서 보면 흉가를 이용해 식당을 차려 대박난 사례가 많았기에 오히려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결국은 오픈날 술과 떡은 전혀 뿌리지 않았고 정신없는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사실 주방에 혼자 있을 때는 섬찟한 기분도 느꼈지만 사업에 성공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찜찜함이 추억 속으로 사라질 무렵 가게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주방의 칼의 위치가 바뀌어져 있고 테이블의 정리정돈이 약간씩 바뀌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잘 모를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밤에 일하는 아르바이트 학생이 저를 잠깐 보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에 대해서 관상을 봐준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얘기하는 수준이 무속인절이 가라였습니다. 사실 그 친구는 신기가 있는 친구였던 거죠.
시내에 나가면 사람이 걸어야 하는데 필름 끊기는 듯 걷는 사람을 본다고 합니다. 바로 죽은 사람을 본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저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드디어 확실히 알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귀를 쫑긋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 30분을 조르고 타이르고 협박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사장님, 이 가게에 누가 있어요. 그걸 언제부터 알았는데 처음 온 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지금도 가게 안을 다니고 있어요. 그럼 귀신이 여자야 남자야?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왜 이 가게에 있는 거야?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다만 이곳을 떠날 것 같진 않아요. 귀신이 가게에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막상 귀신을 보는 사람에게 직접 들으니 다리가 후들거리고 머리가 빙빙 돌더군요. 그 순간 제 뒤에 사람이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재빨리 뒤를 돌아보니 사람 모양처럼 생긴 것이 순간적으로 보이다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혹시 그 귀신이 지금 내 뒤에 있었지? 라고 물어보았고 그 아이가 맞다고 하면서 어떻게 사장님 눈에 그것이 보이냐고 하면서 오히려 신기해 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생각해보니 바로 그것이 오픈하기 전 화장실로 들어갔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때가 밤 11시였습니다. 그 당시 레스토랑의 조명은 약간 어둠컴컴했습니다. 분위기가 정말 그래서 후다닥 가게 문을 닫고 퇴근을 했습니다. 집에 와서 저희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마, 가게에서 귀신이 나와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요즘 제가 너무 열심히 일해서 헛것이 보이는 거라고 하셔서 제가 차근차근 일어났던 일들을 말씀드리니 어머니도 소름 끼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린 처방전이 교회 목사님을 초청해서 가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교회 목사님과 권사님 세 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저 이렇게 6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 목사님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이 적혀있는 액자였습니다. 막상 예배를 드리고 난이 없던 용기가 생겨 귀신이 나와도 때려잡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듯 했습니다. 바로 액자를 걸고 용기 있게 있었는데 저녁에 친구들이 놀러왔습니다. 여러 명이 놀러와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한 친구의 바지에 피가 묻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이 까진 줄 알고 그 친구에게 야 너 무릎에 피 난다 하고 알려주니 그 친구가 무릎을 살펴본 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묻혀왔거니 하고 넘어가려던 찰나 그 친구의 피 묻은 곳 바로 옆에 또 다른 핏자국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팔꿈치가 다쳐서 팔꿈치에 무릎을 걸떠안고 있다가 묻은 줄로 알고 이번에는 팔꿈치를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팔꿈치도 아무 상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던 순간 테이블에 피가 뚝 떨어지는 겁니다. 순간 서로 아무 말도 못하고 모두가 얼음처럼 굳었습니다. 그런데 또 피가 테이블에 뚝 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친구들 다 도망가고 직원들도 다 도망가고 저도 도망가다시피 퇴근했습니다. 다음날 천장에 시체가 있는 건 아닌지 해서 인테리어 업자를 불러서 천장을 따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는 겁니다. 마지막 방법으로 지방에 있는 친구 중에 무속인이 있었습니다. 부랴부랴 전화를 해서 무조건 오라고 했습니다. 저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저녁에 도착을 했습니다. 대학 재수할 때 친한 여자친구였는데 그 모습만 상상하다가 무속인이 되어 나타난 모습은 카리스마가 넘쳐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듯한 5대5 쪽머리에 레이저가 나갈 듯한 눈빛이 상대방을 압도하더군요. 가게를 한번 쓱 보더니 알듯 말듯한 미소를 지어 보이더니 저보고 나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근처 술집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와 귀신은 한 명이 아니고 2명이라는 것이며 남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 귀신들을 내쫓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지 않았냐고 물어보길래 교회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가 역시 그렇구나라고 말하면서 제가 귀신을 쫓는 예배를 드려서 귀신이 화가 났다고 합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귀신이 없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더 극성을 부리니 이거 교회를 다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됐습니다. 그날 저녁 그 친구와 술을 엄청 먹었습니다. 원래 술을 잘 못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먹고 싶었습니다. 술이 취하니까 세상 무서운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곧장 가게로 갔습니다. 불 꺼진 가게 중간에서 서 있으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귀신아 있으면 나와라. 나랑 한판 붙자. 몰래 나오지 말고 지금 당장 나와라.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는 모르겠는데 잠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끝에 있는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날이 밝아오는 것이 느꼈습니다. 앞 가게에서 일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제 가게 카운터에서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분명히 남자 2명이었습니다. 야, 저놈 잔다. 아니야, 저놈 지금 일어났어. 이런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가위는 아니었습니다. 가위가 눌리면 몸이 안 움직여야 하는데 몸도 다 움직이고 정상이었습니다. 저놈 지금 일어난 것 같아. 아니야, 지금도 자고 있다니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예전에 레스토랑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파가 굉장히 크고 두터운 소파라 누우면 푹 파묻힙니다. 일어나서 뒤를 돌면 카운터가 보이겠지만 도저히 볼 용기가 없었고 어떻게든 가게에서 나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서 일부러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일어나서 기지개를 한번 켜고 문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자던 소파에서 문 앞까지 얼마 걸리지 않는 거리였지만 느낌상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처럼 느껴지더군요. 밖에 나오니까 살았다는 안도감과 심장이 쿵쾅거려서 터질 것 같은 느낌이 공존하더군요. 더 이상은 가게를 운영할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아니, 정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게를 팔았습니다. 가게가 팔리기까지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시간 관계상 다 쓸 수가 없네요. 손님들도 귀신을 보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 당시 방송국에 제보할까도 여러 번 생각해 보았고 왜 남자 귀신 2명이 이 가게에 머물까 해서 가게를 넘기고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저의 추적 끝에 나름대로 이유는 찾았지만 저만의 추측이라 함부로 글을 쓸 수는 없을 것 같네요. 그 이후에도 그 가게를 몇 번 가보았지만 가게 주인이 3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바뀌었고요. 지금도 그 가게는 있습니다. 최근에 가본 게 3년 전인데 그때는 망한 가게로 있었습니다. 참고로 그 가게는 대전입니다. 제가 어디 설명하면 대전 분들은 다 알고 계실 만한 가게입니다. 물론 귀신이 나왔다는 것은 모르실 거고요. 저는 지금 모토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밤에 혼자 있을 때 그 당시를 생각하면 지금도 어이없고 약간씩 소름 끼치곤 합니다. 물론 지금도 무서운 얘기할 때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손님들이 다 쓰러집니다. 무서워서 화장실을 못 가곤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무더위를 날릴 만한 소재로 나름 사용하지만 정말 10년 전에 저를 패닉 상태에 빠진 게 만든 몹쓸 추억입니다.